안녕하십니까, 강한국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최근에 타계한 존 보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만든 인덱스 펀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왜 인덱스 펀드가 훌륭한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요, 다시 한번 자본주의 만세, 주식회사 만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식회사라는 놈들이 100년간 미국에서 복리 9.5%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글의 결론은 그 9.5%를 그냥 통으로 버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종목 선정 따위 고민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그 시장을 다 사가지고 모든 주식을 사가지고 9.5%를 먹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혹시 펀드들은 주가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주식을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문제는 펀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 그리고 펀드들의 수익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으로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거는 무식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받는 게 한 0.1에서 0.2%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0.1%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반면에 펀드들은 그 연 한 2에서 2.5% 정도를 뺏어 갑니다. 2.5%, 0.1%는 차이가 매우 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케이. 그 펀드들은 평균적으로는 주가 지수와 비슷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 2%에서 2.5%를 빼면은, 우리가 불리하다. 오케이. 그건 인정을 했다. 그런데 펀드는 굉장히 많잖아. 우리가 훌륭한 펀드를 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그림 그 책에서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있는 펀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대요. 그리고 이 펀드들이 주가 지수와 비교해가지고 수익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거를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 장이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1970년에 펀드가 355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서 일단 2005년까지 35년 살아남은 펀드가 딱 132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223개 펀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펀드가 왜 사라졌겠습니까? 수익이 대단히 좋고 사람들이 막 모이면은 펀드가 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펀드가 구리고 수익이 안 좋고 투자자들이 도망가가지고 펀드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35년 동안에 조용히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살아남은 132개 펀드는 어떠나 한번 보시면요. 일단 그 60개 펀드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안 좋습니다. 패배라고 썼죠, 제가. 48개 펀드는 비겼다라고 썼습니다. 왜냐면은 주가 지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익을 냈으니까요. 그러면은 24개 펀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1% 이상 높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펀드 355개 중에서 그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1% 높은 1% 이상 높은 펀드가 24개, 단 6.7%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지표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게 또 다가 아닌 게 그 승자 펀드 24개가 있잖아요. 355개 중에서 이 중에서 15개는 초과 수익이 2%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이기기는 이겼는데 뭐 한 1%, 1.5%이 정도 이긴 거예요. 이 정도 이겼다는 거는 그 통계적으로 그 펀드의 승리가 유의미한지 좀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주가 지수보다 수익을 조금 더 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9개 펀드가 초과 수익 2% 이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주가 지수가 복리 10%를 냈으면은 이 펀드들은 12% 이상의 복리 수익을 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9개 중에서 6개 펀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소문이 돌았겠죠. 아, 저 펀드 진짜 잘한다. 돈 잘 번다 하니까 돈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펀드에서는 돈이 많이 모이면은 펀드 매니저한테는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일정 비중을 스스로 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작은 돈을 투자하는 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면은 큰 돈을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매우 제한이 됩니다. 아무래도 소형주는 잘 못하고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형주에는 특히 경쟁자들이 빡 터지기 때문에 거기서 초과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9개 펀드 중에서 6개 펀드는 돈이 우르르 밀려온 후에 초과 수익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딱 3개 펀드가 났습니다. 요 3개 펀드만 35년 동안에 그 주가 지수보다 2% 이상의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3개는 그 355개 중에 0.85%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주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펀드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탄식을 했습니다. 펀드들이 진짜 이렇게 못하나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똥찬 펀드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1%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주가 지수의 수익을 먹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모어글의 주장이고요. 네, 더 슬픈 뉴스는 또 뭐냐 하면요. 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펀드 매니저들 수익이 사실 별로잖아요. 주가 지수보다 많이 못 벌었는데 근데 그래도 걔네들은 프로입니다.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주식만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걔네들 지식과 실력이 여러분보다는 아마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얘네들보다도 더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남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펀드 투자를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직접 투자? 네, 그것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 실력이 얘들보다도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글의 결론은 인덱스 사고 가만히 있어. 그럼 본이 9.5%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덤으로 그 프로 투자자들, 펀드 투자자들 99%보다 수익이 더 높을 겁니다. 예, 대단한 거죠. 그죠? 구장을 보면요. 네, 그래도 이제 펀드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까봐 또 한 번 펀드 매니저들을 작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신동 매니저들을 찾아가 투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그 1996년부터 99년까지 가장 잘 나갔던 10개 펀드를 리스트업했어요. 얘네들이 3년 동안에 그 평균 수익이 279%가 났는데, 자, 얘네들이 1990년부터 2002년의 수익을 보면요, 처참했습니다. 그 1등을 했던 라이덱스라는 펀드는 마이너스 75%, 그리고 뭐 2등이었던 LS 이머징 그로스는 마이너스 67% 이런 식으로 그 96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잘 나갔던 펀드들이 그 후 3년 동안에는 화려하게 박살났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96년, 99년만 끄집어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이 양반이 이거를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다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해 그 톱 20 펀드를 얘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20개 펀드, 그러니까 소위 상위 1%의 펀드를 찾아내고 걔네들이 그 다음 해 수익이 어땠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해 그 이 톱 20 그 펀드의 수익은 한 상위 42에서 43%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낮기는 했는데 별로 좋은 게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기똥차게 자란 펀드가 내년에 자랄 가능성이 어떤가라고 보면은 네, 그다지 높지 않다. 그냥 평균보다 조금 나을까 말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거죠. 그 평균 펀드는 주가 지수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42, 43% 들어가 봤자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낮다.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포기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펀드를 그 찾을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좋은 펀드, 나쁜 펀드를 구분을 못 하겠어. 오케이, 전문가한테 시키면 어떨까라고 했는데요. 되게 웃긴 거는 조금 전에 제가 그 비교 드린 게 있었죠. 아, 조금 전이란 전 영상에서요.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최근 25년 동안은 S&P 수익률은 복리 12%, 그리고 펀드의 그 평균 수익률은 10%, 그리고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복리 7%라고 했죠. 그래서 S&P 수익과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은 매우 큰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되게 웃긴 거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펀드를 그 사면은 그냥 펀드 투자자를 보다도 수익이 또 3.7%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리 수익이 3% 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소위 펀드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펀드를 추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래서 그거를 주가 지수랑 배틀을 해봤는데, 네, 보시면은, 뭐, 에리 코브렌이라는 사람이 그 5명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잘했네요. 그, 이게 5만 불로 시작했나? 그랬는데 5만 불이 10만 5천 불이 됐습니다. 어쨌든 돈은 벌었는데, 그리고 그 뭐 다음 사람은 좀 더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평균적으로 그 5만 불이 8만 8천 불이 됐습니다. 이 5명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펀드를 샀으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가 지수는 5만 불이 14만 8천 불이 되었다 이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펀드를 고르는 스킬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 지수를 이길 스킬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2장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가 하나 나왔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모글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 인덱스 펀드는 그 총 비용이 뭐 연 0.2%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높게 측정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타 펀드들의 그 수수료는 연 2%, 원래는 2.5% 정도인데 좀 그 리버럴하게, 그러니까 실제보다도 더 수수료가 적은 것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 1년 단위를 볼 때 보통 펀드가 인덱스 펀드한테 이길 확률은 29%, 그리고 10년을 돌리면은 펀드가 인덱스 펀드한테 이길 확률이 9%, 그리고 그 25년, 50년을 돌리면은 보통 펀드들이 인덱스 펀드한테 이길 확률이 뭐 5%, 2%로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요 지표들이 그 실제 그 지표와 사실 매우 비슷합니다. 그 실제로 1년 단위로 봐가지고 주가 지수를 이기는 펀드들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는데 평균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0% 정도. 그리고 10년 단위로 보면은 그 주가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들이 한 총 전체 펀드에서 한 10%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16장에 보면은 이제 보글이 책을 정리하면서 이제 보글의 7계명을 발표를 합니다. 1번은 뭐냐 하면은 주식 수익은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는 기업들이 뼈빠지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을 주주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익은 배당 수익 플러스 이익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계명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투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익과 배당과 관계없이 주식이 들쭉날쭉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 이익 성장 이 두 개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투기적인 그 요소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보글이 강조하는 거는 그 수익은 그 사고팔고 거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해서 온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3계명은 개별 종목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더 많은 그런 주식들을 우리는 다 사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사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만든 거고요. 4계명, 그 모든 투자자들이 버는 수익은 주가지수 수익과 동일하다. 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당연히 주식 수익을 벌 테니까요. 그죠? 근데 5번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비용을 빼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주가지수 수익이 복리 10%다 하는데, 네, 그 비용이 0.2%면은 우리는 9.8%는 먹을 수 있는 거고, 비용이 3%면은 우리는 복리 7%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은 그 1%, 2%가 복리로 불리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6번, 펀드 수익은 그지 같고 펀드 투자자의 수익은 더 그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펀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인덱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보글의 6계명이고요. 7계명은 명심해야 할 그 문장이죠. 주식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수수료와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 요약은 대충 맞췄는데요.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또 보글이 그럼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남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주식 배중은 100 마이너스 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30살이면은 100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70%, 채권에 30% 투자하라 이런 내용이고, 제가 이제 60살이면은 100 마이너스 60, 주식 비중 40%, 채권 비중 60% 이런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그 당연히 다 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를 권하는데, 그 미국과 국제 시장이 있으면은 뭐 국제 시장 투자해도 돼. 그런데 비중은 20% 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건 솔직히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미국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비중이 한 뭐 40%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는 미국이 투자하고, 뭐 그 다음이 뭐 제가 알기로는 어디더라? 뭐 일본, 영국, 독일,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시가총액과 비례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글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3번. 당연히 주식은 전부 다 인덱스로 이제 하는 건데, 이 양반도 요즘 뭐, 저 PBR주, 그러니까 소위 저평가된 주식들, 소형주가 수익이 높다, 이런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존 보글은, 뭐 그런 게 진짜 수익이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니네들이 원하면 한번 해봐라. 그거에도, 뭐 그럼 저 일본 투자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은 당연히 또 다 인덱스 펀드로 투자를 하는데, 주로 5에서 10년, 10개년, 그러니까 중기 채권을 권했고요. 그런데 뭐 중기 채권을 100%할 필요는 있느냐? 뭐 일부는 장기 채권, 그러니까 20년, 30년째, 그리고 단기 채권, 뭐 1년에서 5년째 이런 것도 섞어서 투자를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보글님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강원국의 말이 옵니다. 음, 일단 이 보글 투자의 장점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 투자는 취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투자에 재미를 붙이고 하니까 이제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이제 100세 시대가 오고 이제 우리 연금 특히 이제 국가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투자자가 돼가지고 이제 노동 수입이 없이 한 2, 30년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세 시대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를 중 99%한테는 이 보글의 방법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비전문가가 정말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프로페셔널 펀드 매니저 중에서 99%를 가볍게 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바둑도 꽤 좋아하는데요. 제가 프로랑 붙으면은 이제 천판을 두면은 저는 천판 무조건 집니다. 저는 단 한 판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 봤다 하면은 저는 이런 인덱스 투자하고 장기 보유한다는 단순 무식한 전략으로 프로 100명 중에서 99명한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 준 존 보글이 정말 존경하실 분이다 이겁니다. 이 인덱스 펀드가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쉽게 주식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통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손쉽게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뭐 연평균 복리 수익 뭐 8에서 10% 정도를 내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을 전부 다 밟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라는 게 바퀴 알파벳 인쇄 기술과 버금가는 발명이다라고 이제 칭송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버핏이 보글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덱스 투자도 분명히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 플러스 장기 보유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인덱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100년 그래프 보셨죠? 100년 그래프를 보면은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매우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주가 지수도 50%에서 80% 정도 까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미국만 해도 2008년에 주가 지수가 5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는 주가 지수가 80% 이상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다우존스가 300을 넘었다가 이제 40점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IMF 때는 주가 지수 코스피가 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는데 이런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지수가 50% 빠지는 날은 필히 다시 올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네. 물론 제가 못 지키면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주가 지수가 50% 이상 떨어질 확률이 네, 제가 죽기 전에 99%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인덱스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장기 보유보다 몇 가지 마켓 타이밍 기법을 넣으면은 수익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손실은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요번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8에서 10% 버는 거는 맞는데 일시적으로 50에서 80%의 어마어마한 손실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법을 따르면은 50에서 80% 절대 안 잃습니다. 예, 그 잃는 폭을 10에서 20%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 선정을 통해서도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는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그거 10년 이상 해봤거든요. 그리고 주가 지수를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사가지고 평균 수익을,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수익을 먹는 것보다는 시장을 깨는 길을 찾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과 길과 전략을 찾아내는 게 제 취미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인덱스 투자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런 길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체 투자자들 1%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자 중에서 99%는 보글이 추천한 것처럼 그냥 주가 지수를 사는 그런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딱 잊어버리고 몇십 년 후에 딱 오면은 내 돈이 10배가 됐네, 50배가 됐네, 기뻐하시면은 그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글과 이 보글의 투자 전략,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요. 특히 여러분이 초보자이고 더 이상 주식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면은 이 보글의 전략을 그냥 따라하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도 자기가 죽으면은 자산의 90%를 미국 시장 인덱스 펀드에 박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과 동일한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제가 초보자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때 아마 인덱스 플러스 마켓 타이밍 이런 거를 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